여러분의 일상을 책임지는 곽두필의 공포라디오 시작합니다. 제목 태화강의 수살귀. 나는 어릴 때부터 낚시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낚시터에 자주 갔었어. 인적 드문 저수지나 강가에 텐트를 쳐놓고 강물에 유유히 떠있는 찌를 바라보면서 낚시를 하는 게 그게 진짜 매력 있었거든. 가끔 월척이라도 걸리면 한밤중 고요한 정막을 깨트리는 그 쌩 하는 낚싯줄이 팽팽해지는 소리랑 손끝에 전해지는 물고기의 무게 때문에 온몸에 전율이 돋는데, 와, 그건 낚시를 안 해본 사람은 평생 모를 감정일 거야. 성인이 돼서도 그 맛을 잊지 못해서 휴일만 되면 낚시 가방을 챙겨서 나갔고, 심지어 고기가 잘 나온다는 유명 포인트들까지 찾아다니기 시작했지. 솔직히 낚시는 밤 낚시가 최고야. 굳이 월척이 밤에 많이 나와서가 아니라 경치 좋은 강가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밤하늘에 뜬 달이랑 별을 보면서 혼자 사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 특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 희뿌연 물 한 개 사이에 혼자 앉아 있으면 평소에 느끼지 못한 평온함이랑 잡생각이 싹 정리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있어. 근데 그렇게 좋아하던 밤낚시를 난 그날 이후로 절대 하지 않아. 몇 년 전 내 인생에서 처음 겪은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난 뒤로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줄게. 내가 다니던 직장에 나처럼 낚시를 좋아하는 동료가 한 명 있었어. 그땐 우리 둘 다 미혼 총각들이라 휴일이면 같이 낚시를 다녔거든. 결혼하면 좀 낚시를 가기가 애매해지나? 좀 그렇기도 하겠어요. 아무튼 이 둘은 미혼 총각들이라 휴일마다 같이 낚시를 갔다고 합니다. 그날이 아마 금요일이었을 거야. 동료가 엄청 흥분해서 진짜 좋은 포인트를 찾았다 라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 그곳이 바로 울산에 있는 태화강이었어. 태화강은 예전부터 절경이 예쁘기로 유명하고 여름엔 물놀이를 하러 사람들이 엄청 몰리는 곳이기도 해.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선바위라는 큰 바위가 있는데 수심도 깊지 않고 고기가 잘 나온대. 문제는 그곳이 낚시 금지 구역이라는 거.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하니까 동료가 야, 저녁에 퇴근하고 밤에 갔다가 새벽에 철수하자 라고 하더라. 원래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면 안 되지만 나도 대물 욕심이 한가득이라 흔쾌히 그래 가자 하고 준비를 했지. 하지 말라는 거 또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이어서 퇴근 후 부랴부랴 집에 와서 채비를 챙기고 동료 차를 타고 태화강 근처에 도착했어. 듣던 대로 강 주변에 정말 풍경이 끝내줬어. 여름이라 그런지 날이 저물었는데도 사람이 많았고, 동료는 이맘때쯤이면 여기서 귀신 분장을 하고 공포체험 행사도 한다 라고 하더라고. 차를 타고 상류 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그 금지구역 그 포인트에 도착했는데 내 눈앞에 진짜 감탄이 절로 나오는 풍경이 쫙 펼쳐졌어. 선바위 바로 앞, 깎아지는 듯한 기암절벽이 쫙 뻗어 있었고 딱 보기에도 명당 포인트 느낌이 확 나더라고. 우리는 서둘러 장비를 챙기고 평평한 곳에 자리 잡고 저녁도 못 먹고 와서 라면에 소주 한 잔 간단히 먹고 바로 낚시에 들어갔지. 근데 2시간 3시간이 지났는데도 입질이 하나도 없었어. 포만감과 피곤함이 같이 몰려오고 졸음이 막 쏟아지길래 옆에서 낚시하던 동료한테 가서 얘기를 좀 할까 했는데 동료도 의자에 앉은 채로 졸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좀 눈 좀 붙여야겠다 싶어서 내 자리로 돌아가서 의자를 젖히고 잠을 청했어. 조금 지나니까 수면 위로 물 한 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잠이 들락말락 할 때쯤이었어. 갑자기 내 찌가 물속으로 쑥 하고 빨려 들어갔어. 드디어 입질 왔구나 하고 일어나려는 순간 첨벙 낚싯대까지 물속으로 쫙 빨려 들어간 거야. 새벽엔 대물급이 진짜 많이 나오니까 방심하면 안 됐는데
내가 방심했던 거지. 다행히 낚싯대가 떨어진 게 2, 3m밖에 안 돼서 난 바로 물속에 들어가서 낚싯대를 건지려고 했어. 허리를 숙여서 낚싯대를 잡으려는 그 순간이었어. 수면 위에 무언가가 있었어. 근데 그건 내 모습이 비친 게 아니었어. 피투성이를 한 여자의 모습이었어. 잠이 싹 달아나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더라.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까 그 여자는 눈, 코, 입 하나도 없었어. 얼굴 전체가 피범벅인 채로 수면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야. 그 여자가 나를 보더니 화난 듯한 목소리로 나랑 같이 가자. 좋은 곳으로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난 너무 놀라서 비명도 안 나왔고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어. 그리고 그때였어. 내 아래쪽 강물에서 물살이 갑자기 빙글빙글 돌더니 하얀 물체가 수면 위로 싹 떠오르는 거야. 그리고 그게 천천히 내 쪽으로 오기 시작했지. 가까워질수록 나는 진짜 내 눈을 의심했어. 그건 하얀 옷을 입은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고 하반신은 잘려나간 채 상반신만 수면 위에 둥둥 떠서 내 쪽으로 오고 있었어.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나는 정신을 잃었어. 이건 동료가 나중에 해준 이야기야. 졸다가 꿈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몽둥이로 자기를 막 때리길래 놀라서 잠에서 깼대. 근데 깨어서 내가 있는 쪽을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게 냉랭하고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대. 가까이 가보니까 나는 이미 허리까지 물속에 들어가 있었고 눈동자도 막 풀려 있었고 완전 비정상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물 위에는 안개 같은 뭔가 거대한 여자의 형상이 떠 있었대. 동료는 바로 물에 뛰어들어서 나를 끌어냈고 어깨에 날 둘러매고 미친 듯이 큰 길 쪽으로 뛰어나왔대. 그날 우린 바로 집으로 돌아갔고 그 충격 이후로 나는 다시는 밤낚시를 가지 않았어. 시간이 흐르고 어느 주말 맥주를 마시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TV에 엑소시스트라는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 영화 말고 TV 프로그램. 근데 화면 어딘가 익숙한 풍경이 나왔어. 자세히 보니까 그건 태화강이었어. 거기 출연한 퇴마사들이 그곳에 수살귀, 그러니까 물귀신, 수살기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 순간 그때의 악몽이 그대로 떠올랐어. 내가 본 거 과연 뭐였을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곳은 해마다 크고 작은 익사 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난대. 지난 10년 동안 그곳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00명은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 2013년 현재에도 또 사람이 빠져 죽었고, 맞아, 내 이야기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살귀에 관한 이야기였죠. 수살귀, 즉 물귀신이라는 겁니다. 매번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서 물귀신이 나오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물귀신이 물에서 죽으면은 승천을 못 한대요. 대신 누군가 자기 자리로 끌어다 앉혀야만 자기가 승천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를 쓰고 끌고 들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왜 자기만 피해 안 보려고 남들이랑 같이 피해 보려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을 저 물귀신 하잖아요. 그게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뭐 겨울이라 계곡, 바다 같은 데는 안 가시겠지만 혹시 낚시하시는 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특히 밤낚시 날씨 풀려가지고 계곡 같은 데 가시면은 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들어가서 느끼는 수심의 차이는 완전 달라요. 제목 떠다니는 목. 대학교 2학년 말에 겪었던 일이다. 나는 경북 모 대학 주변에서 자취를 했다. 그 지역시의 이름을 딴 대학이지만 사정상 밝히지는 않겠다. 그 대학은 시내와 꽤 떨어져 있었고 주변에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술집, PC방, 복사집, 밥집, 자취 건물들 정도가 전부였다. 내가 자취하던 곳은 대학가에서도 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밭과 들 사이로 20분은 걸어 나와야 하는 집이었다. 그곳에는 쌍둥이처럼 생긴 건물 2개가 있었고 내가 살던 방은
길에서 보이는 쪽이 아닌 뒤쪽 건물이었다. 건물을 빙 돌아서 낮은 산이 보이는 방향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2층 방이었다. 몇 호였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날은 집에서 공포영화 셔터를 다운받아 본 날이었다. 생각보다 꽤 무서웠다. 영화를 다 보고 나니 새벽 2시 반쯤 너무 무서워서 여자친구한테 전화해 별로 안 무섭더라, 재미없었어 같은 허세 짙은 이야기를 주절거리다가 제일 친한 후배 병철이에게 전화해서 같이 자자고 했다. 그러니까 내심 무서웠나 봐요. 근데 여자친구한테 뭐 무서운 영화 보고 무서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창피한가? 하나도 안 창피하지 않나? 무섭다고 하는 게 좀 가오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나 봐. 이어서 병철이는 평소에도 우리 집에서 자주 술 마시고 나를 가장 잘 따르는 후배였다. 무서워서 부른다는 말은 차마 못해서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 하자고 했는데 병철이가 이미 시내에서 술을 마셔서 학교로 돌아오기가 힘들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 어쩔 수 없이 새벽 3시가 넘어서 이불을 펴고 누웠다. 그래도 무서움이 가시지 않아서 TV를 켜놓고 소리를 크게 해놨다. 스타크래프트 게임 방송을 보다가 잠이 들려고 했다. 한 3시 반쯤?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벽시계의 시침이 3과 4 사이에 걸려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짜증이 나서 무시하려고 했지만 5분 넘게 쿵쿵쿵 하고 계속 두드렸다. 화가 난 나는 누구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 대답이 잠시 없다가 형, 저 병철인데요? 아까 못 온다고 하던 그 후배였다. 왜 하필 잠들려는 지금 오냐 싶어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 새끼야, 지금 몇 시인데 아까 안 오고 지금 와. 그렇게 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밖에서 또 같은 말이 들려왔다. 형, 저 병철인데요? 안다고. 왜 지금 오냐고. 형, 저 병철인데요? 이 새끼 장난하나? 문 안 열어준다. 형, 저 병철인데요? 이 새끼 미쳤나 진짜. 계속 같은 대답만 반복됐다. 평소였으면 문을 활짝 열어서 욕을 한 사발이 했을 텐데 아까 본 그 셔터 무서운 영화 때문인지 순간 오한이 들었다. 문을 열기 직전에 다시 물었다. 야, 너 누구야? 형, 저 병철인데요? 너 어디서 술 마시고 왔는데? 형, 저 병철인데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하게 식었다. 사람 목소리는 감정이 있고 억양이 있다. 아무리 따라해도 정확히 똑같을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음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똑같은 톤이었다. 마치 녹음기를 반복 재생하는 것처럼. 나는 문에 살짝 귀를 갖다 댔다. 형, 저 병철인데요? 더 소름 돋는 건 소리가 문 바로 앞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문 천장 부근에서 들리고 있었다. 겁이 나서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고 소리쳤다. 야, 이 미친 새끼야! 누군데 장난쳐! 꺼져! 그러자 바로 조용해졌다. 나는 문에 귀를 대고 10분 정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걸 확인하고 나서 다시 침대로 와서 누웠다. 그리고 그때 침대에 몸을 눕히는 순간이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문 밖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안 되는 숨 넘어갈 듯한 웃음소리가 내 귀를 때렸다. 나는 상체를 벌떡 일으켰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턱은 떨리기 시작했고 눈은 문 쪽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웃음소리는 계속됐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손이 덜덜 떨리는 상태에서 가장 먼저 병철이한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냈다. 야, 문 밖에 네가 와 있는데 네가 아닌 것 같아. 제발 전화 좀 해줘라. 야, 무서워 죽겠어. 비슷한 문자를 10대 개나 보냈다. 그러면서도 눈은 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공포는 계속 극한으로 올라갔다. 쿵쿵쿵 다시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미친 듯한 웃음소리.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공포 얘기할 때 흔히 도가 지나치면 사람이 미친다고 하는데 내가 딱 그랬다. 나를 패닉으로 몰아넣던 그 소리가 미칠 듯이 얄밉고 분노가 솟구쳤다. 부엌이 침대 바로 옆이라 나는 그대로 부엌 찬장을 벌컥 열고 시카를 쫙 잡아 들었다. 쿵쾅쿵쾅 소리를 내며 문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문을 벌컥 열었다. 근데 아무도 없었다. 내가 칼을 휘두르며 허공에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사람이든 귀신이든 상관없이 들으라는 듯 온갖 저주를 다 내뱉었다. 얼마나 그렇게 칼을 휘둘렀을까? 순간 그렇게 치밀어 오르던 분노가 싹 가라앉고 다시 공포가 밀려왔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봤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평소엔 밝게 켜지던 센서등도 켜지지 않았다. 복도는 너무 어두웠고 그 너머로 보이던 낮은 산은 으스스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헉헉거리며 문을 세게 닫고 잠갔다. 그리고 시카를 꼭 쥔 채 침대에 앉아 현관문만 쳐다보고 있었다. 다시 올까봐 두려웠고 그 두려움 때문에 분노와 깡 같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아침이 됐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오전 8시가 넘었다. 그때 복도에서 갑자기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이 들렸다. 으악! 병철이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새벽녘의 그 정체불명의 병철이의 목소리와는 확연히 달랐다. 이번엔 사람의 목소리였다. 칼을 움켜쥐고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2층 복도 끝에 병철이가 주저앉아 있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만큼 반가웠다. 야씨, 진짜 나 미치겠네. 반감과 분노가 동시에 터졌다. 근데 병철이는 멍한 얼굴로 있다가 갑자기 내 옷깃을 확 잡고 아무 말 없이 나를 질질 끌고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덩치가 나보다 커서 저항도 못했다. 밖으로 나와 햇빛을 보는 순간 긴장이 와르르 풀리며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병철이도 내 앞에 털썩 앉았다. 그리고 드디어 내가 말했다. 야, 내가 어제 뭘... 병철이가 내 말을 끊으며 외쳤다. 형, 자취방 당장 바꿔요. 야, 너 뭐 봤어? 뭘 봤길래 그래? 내 말투가 떨리고 있었다. 병철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빠르게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병철이는 이렇게 말했다. 병철이는 어젯밤 찜질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아침에 휴대폰을 보니 내가 새벽에 보낸 문자들이 잔뜩 와 있어서 놀랬다고 했다. 전화를 했지만 내가 받지 않자 대충 샤워만 하고 첫 차를 타고 학교 쪽으로 올라와서 내 자취방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런데 건물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고 했다. 내 자취방 침대 머리맡에는 이중 유리로 된 투명한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이 마당 쪽으로 나 있어서 밖에서도 안이 보였다. 병철이가 본 그 창문 속 풍경, 즉 내 방 안. 형, 온 집안이 피를 뒤집어 쓴 것처럼 새빨갛더라고요. 여기서 병철이는 이미 겁에 질렸다. 그래서 2층으로 뛰어 올라왔고 그리고 거기서 봤다고 했다. 내 방 현관문에 떠있는 목을, 몸통 없이 팔 다리 없이 오로지 목과 얼굴만, 현관 천장 바로 아래 백열등 바로 밑에서 둥둥 떠 있었다고 했다. 그게 천천히 고개를 떨어뜨릴 듯 기울였다가 다시 반듯하게 돌아오고 그 상태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고. 병철이는 그걸 보는 순간 비명을 질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병철이가 비명을 지른 뒤 몇 초 지나지 않아 내가 문을 열고 뛰쳐나온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문을 열고 나온 나를 향해 병철이가 멍하게 쳐다보는 동안 떠있던 그 목이 스르르 움직여서 우리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그 말에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느낌이었다. 병철이는 그걸 보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나를 밖으로 끌어냈던 거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자취방 주변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병철이의 자취방에서 한동안 같이 지냈다. 병철이도 혼자 살던 터라 나랑 함께 지내는 걸 오히려 반기는 눈치였다. 그렇게 한 달 넘게 살고 그제야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된 뒤 친구들 몇 명을 데리고 내 자취방으로 다시 갔다. 문을 열어보니 내가 뛰쳐나오기 전 그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나는 친구들과 함께 짐만 불이 나게 챙기고 도망치듯 방을 빼고 다른 방을 구했다. 그때 그건 대체 뭐였을까? 아직도 생각만 하면 소름이 끼친다. 하지만 궁금증은 여전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 아시는 분들이 좀 많나 봐요. 저는 처음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그 사연 주인공이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병철이가 으악하고 형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 이유가 그 둥둥 떠있던 목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게 너무 소름 돋았던 것 같아. 그리고 이 둘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맞잖아요. 병철이가 본 그 목만 둥둥 떠다니는 게 현관 천장에 붙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도 안에서 형, 저 병철인데요? 이 목소리가 현관문 바로 앞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문 위쪽에서 들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본 게 그리고 느낀 게 똑같았다는 거지. 그래서 더 무서웠던 이야기였습니다. 정말로 목이 거기 떠서 위에서 소리를 내고 있었나 봐요. 저 귀신은 터 자체에 상주하는 귀신 같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기가 좀 터가 안 좋았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병철이 후배놈이 사연의 주인공 집 1층으로 갔을 때 2층 그 창문으로 집 방 안이 보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방 안이 온통 피바다였다고 했어요. 그랬다는 거는 그 터에 상주하고 있는 귀신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그 방에서 살해를 당했던 억울한 귀신 아니었을까? 토막살인을 당했던 귀신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왜 몸통, 팔다리 없이 목만 둥둥 떠 있었을까? 그리고 병철이가 1층에서 바라본 이 사연의 주인공 방 안이 피범벅이 되어 있었을까? 방 안이 온통. 그래서 저는 토막살인을 당한 사람이 귀신이 됐구나 라고 유추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반삭한 여자.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알바를 하게 됐거든. 작년 일인데 락땡 노래타운이라는 노래 주점에서 일했어.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딱 피크타임만 채우는 알바였지. 초반에 일할 때는 평일 기준으로 홀에서 일하는 사람이 딱 셋이었어. 나 하나, 누나 한 명, 형 한 명. 우리는 1시간씩 돌아가면서 카운터에 앉아 쉬고 계산도 하고 손님도 받고 시간 끝나면 또다시 서빙 보고 그러면서 꽤 재밌게 일하는 편이었어. 가게 구조는 디귿자 형태였는데 6번, 7번, 8번 방 앞 복도만 거기만 유일하게 CCTV가 없는 구역이었거든. 그게 분위기가 괜히 으스스했어. 같이 일하던 형은 진짜 나를 엄청 챙겨줬어. 입버릇처럼 절대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나랑 같이 일하자 이런 말을 늘 했고 반면에 같이 일하던 누나는 잘해주긴 했는데 뭔가 표정이 늘 불편해 보이는 느낌? 딱히 성격 좋은 스타일도 아니었고 문제의 날이야. 평일은 보통 1시쯤 되면 손님이 거의 없어지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좀 조용했어. 마지막 손님이 6번 방에 있었고 나는 카운터에 앉아있을 차례였거든. 손님들 계산하고 나가길래 다시 모니터를 보고 있었지. 모니터에는 각 방의 시간, 요금, 그리고 CCTV 화면이 같이 떠있어. 그 CCTV가 사람을 인식하면 그 사람의 외곽선만 노란색 라인으로 표시되는 타입이었거든. 움직이는 사람이나 동물만 인식하고 다른 물건은 절대 인식 안 하고. 근데 형이 6번 방을 치우고 나오던 화면을 보는데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어. 복도에는 형 말고 아무도 없었어. CCTV에서도 당연히 형의 외곽선만 노란색으로 잡혔고. 근데 형 뒤에 노란색 줄이 하나 더 있었어. 형 무릎 정도 되는 높이에 동그랗기도 하고 네모 같기도 한 크기의 그것. 투명한데 외곽선만 아주 또렷하게 보였어.
근데 더 소름인 건 형이 카운터 쪽으로 걸어오는 내내 그 노란 줄이 같은 속도로 같은 간격을 유지하며 형을 그대로 따라오는 거야. 형이 와서 야, 너 이제 퇴근해 하길래 내가 본 거 그대로 다 말해줬거든. 근데 형이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장난치지 말라면서 화를 내는 거야. 당황했지. 그날 그냥 조용히 퇴근했어. 그 다음날 형이 안 나왔어. 연락도 안 됐고, 다음날엔 누나가 안 나왔어. 둘 다 잠수였지. 결국 사장님이랑 나만 둘이서 뼈 빠지게 일했지. 사장님이 그러더라. 새로운 알바 구하기 전까지만 마감 좀 대신 해주면 안 되겠냐? 시급은 좀 더 쳐줄게. 난 사정도 딱 했고 시급을 더 준다니까 바로 승낙했지. 근데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였어. 2시만 되면 손님들이 쫙 빠져. 사장님은 먼저 퇴근하고 가게엔 나 혼자였지. 손님들 나가도 자리를 바로 안 치우고 끝날 때 한 번에 치우자 하고 천천히 놀다가 7번 방 마지막 손님이 나간 걸 확인했어. 아싸, 퇴근이다 하고 치우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이 꽝 하고 닫히는 거야. 순간 멈칫했지. 뭐야? 하고 문을 열어놓고 다시 치우는데 복도에서 뭔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그게 공이 굴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볼링공 같은 묵직한 게 굴러가다가 탁 하고 부딪히는 소리. 또 굴러가고 탁, 또르르르 탁. 이게 반복됐어. 겁나서 자리도 안 치우고 그냥 바로 튀어나왔어. 퇴근해 버렸지. 다음날 형한테 연락이 왔어. 야, 너 거기 그만둬라. 왜요? 하고 물어봤지. 형이 묻는 거야. 나 그만두고 거기 이상한 일 없었냐?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했어. 그때부터 형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너 거기 시급이 왜 높은 줄 알아? 손님도 거의 없고 일도 쉬운데. 나 나오기 전에 그만둔 애들만 5명이 넘는데. 그리고 그 굴러가다 툭 하는 소리, 그거 사람 머리래. 그걸 직접 봤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화장을 엄청 진하게 하고 빨간 립스틱을 바른 반삭 머리의 여자가 머리만 대굴대굴 굴러다닌다고. 중간에 탁탁 부딪히는 소리는 그 여자의 콧대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라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당장 뛰쳐나오고 싶은데 알바를 시작할 때 조건이 한 달 내에 그만두면 기본 시급으로 준다고 되어 있었거든. 그래서 나 궁하니까 바로 결정을 못했어. 그날은 6번 방에 손님이 유난히 오래 있었어. 찝찝했지만 카운터에 있다가 손님이 나가자마자 치우러 갔지. 그때가 아마 새벽 4, 5시쯤? 방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TV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남은 시간을 확인하는 거야. 이건 절대 안 까먹어. 알바 첫날 가장 먼저 배우는 거거든. 난 손님이 나가자마자 카운터에서 남은 시간을 삭제했고 방에 들어갔다가 습관처럼 TV 화면도 다시 확인했어. 시간 없음을 확인. 안주랑 맥주 싹 빼고 마지막에 행주 들고 와서 테이블을 닦고 있었지. 근데 어디선가 피아노 전주 소리가 들리는 거야. 몸에 소름이 쫙 돋고 누가 나를 빤히 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 가게엔 나랑 주방 이모 딱 둘뿐이었는데 이모는 싱크대에서 설거지 중이었고 누가 있을 리가 없었어. 근데 그 피아노 전주가 계속 흘러나왔어. 숨도 못 쉬고 고개를 천천히 돌렸지. 그리고 TV 화면에 뜬 글자 생각이 나 가수 부활. 처음엔 아 뭐야 예약된 게 있었나 보네 싶었는데 그 생각은 진짜 딱 1초뿐이었어. 남아있는 시간도 없었고 예약곡 번호도 없었고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자동으로 노래가 재생될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방에 들어온 지 꽤 지났는데 그때 갑자기 전주가 시작될 이유도 없지. 진짜 공포 그 자체였어.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도 않았고 숨 쉬는 것도 힘들었어. 그때 복도에서 또 그 소리가 들렸어. 또르르 탁. 그 소리, 그 머리. 난 바로 뛰쳐나갔어. 그날로 절대 다시는 그 가게 안 갔어. 월급도 안 받고 그냥 그만뒀어.
지금도 그 형 누나를 만나면 가끔 이 얘기를 해. 뭔가 사연이 있는 귀신인 건 확실한데 대체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건지 지금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또르르르 굴러가는 소리만 들렸으면 뭐가 굴러가나 보다 생각이 들 텐데 또르르르 굴러가고 턱 또르르르 턱. 왜냐면 사람 머리는 둥글지만 콧대가 있잖아요. 콧대가 바닥에 딱 닿으면서 톡톡 걸렸던 거죠. 과연 여기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노래방에서도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뭐 화재도 다반사지만 영화 범죄도시 1편 보면은 그 장첸이랑 그 똘마니들이 노래방 안에서 사람 손목을 그냥 잘라버리죠. 그런 것처럼 거기서 토막을 쳤을 수도 있고, 그쵸? 이 머리만 남아있는 귀신은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노래방에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목 영동 고속도로 속사 아이씨. 내가 들은 얘긴데 이건 우리 엄마 친구분이 인터체인지 요금 정산하시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 직접 경험하신 거야. 영동 고속도로에 속사 아이씨라는 곳이 있대. 근데 거기 주변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휑하대. 보통 IC 주변엔 음식점이나 모텔 정도는 붙기 마련이잖아. 근데 여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밤이 되면 진짜 기분이 이상해질 정도로 썰렁한 분위기래. 그래서 여직원분들이 근무할 때는 항상 둘이서 근무했대. 혼자 있으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어느 날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친구분의 후배 직원이 혼자 근무를 보게 된 날이 있었대. 근데 근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후배 직원이 울면서 전화를 했대. 목소리가 떨리고 숨소리가 막 헐떡이고 언니 너무 무서워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친구분이랑 기숙사에 있던 직원 몇 명이 바로 뛰어나간 거지. 속사 톨게이트까지는 뛰어도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대. 그렇게 도착해서 문제의 그 부스로 달려갔는데 후배 직원이 눈이 완전히 풀려 있었대.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빠진 표정으로 사람들을 멍하게 쳐다보고만 있었대. 딱 봐도 지금 제정신 아니다 그런 느낌 있잖아. 그 일 이후로 그 후배 직원분은 바로 퇴사했고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속사 IC는 절대로 혼자 근무를 못 서게 규칙이 바뀌었다고 하더라. 그 후 얼마 지나 겨울이었대. 친구분이랑 다른 동료 직원 한 분이 같이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동료분이 화장실을 가셨대. 친구분은 혼자 남아 있었고 근데 몇 분 지나니까 뒤쪽에 작은 산? 언덕? 그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대. 처음엔 짐승인가? 하고 무시했지. 근데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어느 순간 딱 끊기더래. 그리고 그 직후 멀리서부터 그리고 동시에 산 전체에서 퍼지는 것처럼 이런 완전 높은 소리가 터져 나왔대. 그 소리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친구분은 공포에 질렸고 바로 창문 닫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웅크렸대. 그리고 동료 직원과 다른 분들한테 계속 전화하면서 제발 빨리 와줘 제발 이런 마음으로 눈을 꼭 감고 있었다고 해. 그렇게 한참을 있었는데 갑자기 똑똑똑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 거야. 맞구나.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대. 근데 잠깐 뒤에 갑자기 머리에 뭔가가 스치는 거지. 아니 거기서 오려면 15분이나 걸렸는데 이렇게 빨리 올 리가 없는데? 그래서 친구분은 계속 거기에 숨은 채로 기다렸어. 근데 그 똑똑똑 소리가 끊기지 않고 계속 들렸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똑똑똑 이게 아니라 똑똑똑똑똑똑똑똑똑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대. 그때 친구분이 너무 무서워서 눈을 꽉 감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실눈을 살짝 뜬 거야. 그리고 창문을 올려다봤어. 그 순간 친구분이 본 건 피투성이가 아니야. 피가 묻은 얼굴이 아니라
그냥 피부 자체가 완전히 새빨갛고 눈이 얼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자의 얼굴이었대. 그 얼굴이 바로 코앞에서 문을 톡톡톡톡톡톡톡 두드리고 있었다는 거지. 친구분은 그 자리에서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고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기숙사 침대에서 누워 있었다고 해. 근데 진짜 대단한 건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그 친구분은 그 뒤로도 몇 달 동안 계속 같은 IC에서 일하셨대. 멘탈이 정말 강한 분이었지. 이거 실화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영동고속도로 속사 IC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맨날 내비 찍고 돌아다녀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기억을 잘 못해요. 영동고속도로 속사 IC에서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사 IC에서 마주친 그 정체불명의 형체, 그러니까 생김새가, 그러니까 피가 묻어가지고 얼굴이 빨간 게 아니라 피부 전체가 그냥 다 빨간색이었대요. 새빨간색. 눈이, 사람 눈은 요 정도 사이즈잖아요. 근데 얼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눈 크기였다고 합니다. 과연 그건 뭐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뒤쪽에 산, 언덕이 있었다고 했죠? 이건 귀신이 아니라 도깨비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